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반도체 섹터가 지수를 견인하게 되면서 5월 시장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6월 증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은 그런 만큼 종가 베팅 시간의 중심축이시죠. 영엘 리서치의 최진욱 팀장님과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이제 세림 메이라는 격언이 올해도 유효를 했다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최진욱 팀장님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좀 주도 섹터로 잡혔다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다소 좀 긍정적으로는 일단 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이제 4월 기점부터 외국인의 순매수 자금 규모가 계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잡혔던 부분들은 엔비디아 효과가 굉장히 좀 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가이던스 대비해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현상이 또 나와준 상황이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 AI 반도체에 관련해서 이슈가 돼가지고 반도체 수급몰이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AI에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이제 나중에 좀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 지금 증시에는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잡혀준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우호적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주들 잘 가면서 지수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는데 이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거는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좀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엔비디아가 정말 강력하게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세린 메이가 정답이었을 수 있어요. 엔비디아 아니었으면 세림 메이였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수가 이제 4월 18일 정도까지가 이제 고점 형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지수가 뭐 거의 10% 이상 좀 하락을 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이제 2차 전지의 이런 대장주들이 좀 꺾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20년 동안의 이런 통계를 보시게 되면 4월 중순까지 특히나 이제 수익률이 좋은 달 이후부터는 안 좋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우리가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게 재고 부분이 V자 반등으로 좋아지는지 아니면 전진적으로 좋아지는지 이게 양측인 소년 섹터로 좀 변화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봤어야 되는 상황이고, 4월 이 중순 때 거래대금과 이 5월 초중순까지 요번에 반도체 랠리가 나오기 직전까지의 거래대금을 보시면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만큼 사실 굉장히 위기론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터져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단기간에 뭐 15% 이상씩 상승을 시켜버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지수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격언대로가 맞았지만 약간의 변수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뭐 현금화 하신 분들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담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화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수익이 극대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괜찮은 시장이지 않나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가 좀 쏘아 올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5월 시장 돌아보면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수가 오른 데는 아무래도 반도체주들이 끌어줬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지수를 계속해서 상승으로 견인하기엔 약간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종가 베팅 시간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 리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최진욱 팀장님 거부터 네네. 리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수익률 탑5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네네. 먼저 보니까 유일 에너테크 3월 24일에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72%가 넘는 수익률을 거두고 계시고 또 4월 14일에 짚어주셨던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도 68%입니다. 네, 수익률 굉장히 좋네요. 네네. 그리고 펠스틸의 경우에는 47%, 3월 29일에 짚어주셨고 또 4월 21일에 짚어주셨던 이건 아무래도 섹터를 잘 보신 것 같아요. 반도체, 한미 반도체였어요. 네, 36%의 수익률. 그리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3월 22일에 짚어주셨는데 27%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세요. 네네. 그중에서 제가 탑2만 가지고 좀 리뷰를 부탁드려 볼게요.
일단 유니일 에너테크와 포스코 스틸리온의 수익률이 탑2를 기록했습니다. 네네. 먼저 3월 24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유일 에너테크부터 먼저 분석을 좀 해주세요. 일단 유일 에너테크를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도 지금 자리도 다시 한 번 더 재공략을 충분하게 해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게 사실상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 이동 부분들에 따라 가지고 좀 조정이 좀 강하게 좀 나왔던 부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이제 또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 빠졌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일부 낙폭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대금이 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 대금이 오히려 지금 나간 모습은 아직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일부 가격 조정을 주고 나서 저가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 심리가 좀 발동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일단 풍부한 수주 잔고를 계속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엔 수주 잔고가 확실하게 좀 풍부한 상황이다 보면은 어떤 뭐 경기 침체 이슈라든지 혹은 2차 전지 쪽에 대한 뭐 탈중국화 현상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일단 수주 잔고가 기반을 해주고 있으면은 그 타격 역시 좀 미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M&A 투자라든지 뭐 증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좀 기대 모멘텀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한 차례 좀 수익 실현을 진행을 하셨다면 충분하게 한 번 더 재공략을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하셨더라도 한 차례 더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수주 잔고도 풍부하다라고 짚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도 리뷰를 좀 부탁드려 볼게요. 4월 14일에 공략해 주셨던 포스코 스틸리온은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포스코 스틸리온도 사실상 뭐 최근에 갔던 이슈가 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효과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일단 이제 경기화나 기대감은 여전히 저는 좀 살아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철강주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철강주가 전체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일단 해외 쪽에 대한 수출 기반이 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주 잔고가 확실하게 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도 완만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가격은 저는 충분하게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찍고 빠졌을 때 당시에도 오히려 지금 미비한 좀 대금이 좀 많이 안 터져줬습니다. 그 말은 오히려 지금 가격 조정을 지금 단기간에 좀 준 모습으로 우리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포스코 스틸리온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좀 모아 가셔도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부터 계속 좀 시너지 효과는 분명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포스코 그룹주 효과도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간판이라든지 이러한 철강 쪽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증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전에 대장주 역할을 좀 많이 해줬었던 그러한 좀 차트 수급을 좀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도 좀 대장주 역할을 충분하게 하반기 들어서부터 좀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포스코 스틸리온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고 철강 업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보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이렇게 수익률 자랑을 하신 만큼 이번엔 본부장님 차례입니다. 5개 이제 제가 탑5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4월 24일에 유니온 머티리얼을 공략해 주셨는데 고가 기준으로 지금 98%대 수익률 자랑하고 계시고요. 또 3월 13일에 공략해 주셨던 코인테크는 50%대, 다음으로 CBS 윈드는 3월 20일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25%대 수익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4월 10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상신 EDP는 11%대, 또 5월 8일에 공략해주셨던 신송홀딩스는 9%대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수익률 탑2인 두 종목을 제가 골라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4월 24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유니온 머티리얼부터 먼저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 이때 이제 리뷰를 드려서 이제 고가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고가 부분에서 거의 한 40%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조금 상승 기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약간의 단기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재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페라이트 부분을 현재 시점에서 이게 뭐 실적에 엄청나게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이제 히토류 부분이 공급망에 대한 이런 이슈,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에 따라서 사실 이제 이 히토류 자체가 생산이 조금 중국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이제 전기차가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뭐 관계라든지
아무래도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그런 이슈들을 조금 제하고 본다라고 한다면 페라이트가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과 이제 같이 움직이는 삼화전자나 상신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가를 한번 갱신한 종목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후발주자로서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하시려면 최근에 가장 많이 조정이 나왔었던 5월 20일을 기점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력이 나오기 그 직전까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상승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군들도 거의 이 고가 라인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주우시고 다시 한 6,800원대까지는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페라이트 관련해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가가 나오긴 했지만 모아가는 전략 취해보시고 후발주자로 바라보신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에 대한 리뷰도 좀 부탁드려볼게요. 코인테크를 좀 보겠습니다. 3월 13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해당 종목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이제 자동화 공정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2차전지에서 굉장히 좀 많은 증설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정자동화 부분에서는 뭐 단연 또 높은 수주를 기록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제 전기가 터지는 이런 배터리 부분에 대한 방지 부분과 또 이제 자회사 탑머티리얼 항상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탑머티리얼이 주가는 한 100% 정도 상승력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2차전지 전급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대량 거래를 통해서 급등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주가의 눌림 현상이 나올 때 이 거래 대금을 능가하는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집봉으로 좀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산업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은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뭐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약간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3만 원대부터 3만 2천 원대까지 분할 매수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엑시트하는 시점은 이번에 4만 2천 원 고가를 찍을 때 거래량을 능가하는 거래량이 나올 때 엑시트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좀 실적이라든지 이런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급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코인테크 같은 경우 업황 자체도 괜찮고요. 자회사 모멘텀도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매집하는 관점으로 짚어보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 다시 한번 이제 또 짚어달라고 할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좋은 것만 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 시세를 분출하지 못했던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본부장님께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릴 텐데 SP 시스템스는 5월 15일에 짚어주셨는데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입니다. 0.6%의 마이너스권인데 이 종목은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종가 베팅으로 했을 때 거의 뭐 지금 오늘 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 정도 마이너스 구간이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2, 3%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었던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타격이 단기적으로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폭도 사실 빠르게 조금 회복을 해줬거든요. 이 얘기 자체는 겐트리 로봇이라고 해서 이 물류를 옮기는 부분에 대한 이제 겐트리 로봇 라인업이 굉장히 튼튼한 기업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이제 또 공식 파트너사로도 그 지정이 됐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공정에 대한 이런 증설 기조가 나타나고 있어서 충분히 모멘텀은 좀 터질 수 있는 상황이고 해당 종목 수는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20에서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주가적인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제 61선이라든지 중장기 입평선들을 아직 이탈을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 충분히 기간 조정 이후에 급등력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상 보시더라도 아직 5월선, 5주선 전혀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봉상으로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힘을 응축하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SP 시스템스 같은 경우 실적이 조금 아쉬웠던 면이 있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조정 기간을 거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최진웅 팀장님의 종목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네네. 할게요. 5월 19일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사마 콘덴스는 지금 1%못 미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앞전 제가 이제 종가 멘팅 방송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좀 관심이 아직까지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쪽에 뭐 자동차 부품이나 완성차 쪽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은 나와준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뭐 단기적인 재료 소멸감으로 지금 조정이 나와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워낙 좀 주가 상승폭이 컸다 보니까 밸류성으로 한 번 더 좀 조정이 나와주는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그와 반대로 오히려 지금 MLCC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 뭐 시세가 뚜렷하게 나온 모습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전기차 쪽에 뭐 MLCC 부분들의 부품 수요도 충분히 증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전체 매출의 한 60% 이상이 좀 수출 쪽에 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출에 의해 가지고 좀 영업이익 부분들도 효과를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단 MLCC 수요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타 IT 부품에도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펀더멘탈 쪽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기대감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외국인이 4일, 5일 넘게 지금 계속 순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구간이 충분하게 우리도 바닥으로 좀 심리로 안정적으로 좀 취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추세 부분도 중장기편 안쪽 이격도 안에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지금 상승폭에 대한 제한적인 리스크 부분이 좀 많이 풀려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편을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지금 박스권에서 한 46,000원대 그리고 한 41,000원대까지 좀 박스를 좀 잡으시고 46,000원 좀 돌파 흐름을 좀 체크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좀 대금 부분들은 좀 몰릴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충분히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21선이나 60일선도 충분하게 지금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는 여전히 지금 우상향 추세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큰 추세를 깨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점은 좀 계속 높여가지고 가능성이 크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점이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는다라는 점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6월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월이 생각보다 좋았던 만큼 6월 증시는 서머 랠리를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다. 이건 좀 상승의 동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팀장님 의견을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일단 이제 5월달 한 초중순쯤에 부채 한도 협상 부분들 재료가 있었죠. 네. 그때 당시에 좀 증시에 좀 단기적인 좀 충격 시그널로 또 받쳐줬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 부분이 좀 완만하게 합의가 되면서 일단 좀 X 데이트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완만하게 합의가 된다고 하게 되면 결국엔 좀 타결이 될 가능성은 크거든요. 근데 지금 증시는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부분들을 좀 예민하게 작용을 해주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나 뭐 다 예상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증시를 좀 좌지우지할 만한 좀 모멘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6월 FOMC를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PC 근원 물가 지수가 지금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증시는 오히려 지금 그렇게 좀 충격이 크지 않은 부분들은 결국엔 지금 금리 동결이나 인하 쪽에 좀 베팅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상 쪽은 지금 거의 예상치는 뭐 60% 이상에 지금 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본래 들어가게 되면 좀 인상을 할 가능성은 현재 좀 떨어질 거다. 이 부분은 이제 SVB 은행 사태 부분들, 이 금융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좀 완전하게 완만하게 좀 완화가 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쉽게 연준 역시 금리를 가파르게 좀 인상을 하기는 다소 좀 네. 추가적으로 좀 제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긴축 정책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좀 동결을 할 가능성은 큽니다. 근데 이제 금리를 동결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이제 그 다음 모멘텀을 찾아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6월 FOMC까지 또 지나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예상치대로 또 움직임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결과치에 따라 가지고 시장도 움직여줄 가능성은 좀 현저히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6월 증시를 좀 턴어라운드해서 좀 업황을 좀 위로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급 이동이 반도체 쪽으로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엔비디아 효과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지금 AI랑 좀 직계가 되면서 좀 기술주들이 좀 부각을 충분하게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또 IT 쪽 관련된 언급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IT 기기 시장 쪽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은 2분기 이제 실적 부분들이겠죠. 네. 실적 부분들에 따라서 좀 실적주 배경으로 시장이 좀 움직여줄 가능성은 크되 일단 6월 FOMC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나온다고 해도 시장에는 오히려 이게 우호적으로 생각을 해서 증시를 좀 상방으로 크게 올린다든지 아니면 좀 하방으로 내린다든지 이러한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도 섹터가 어떻게 잡힐 거냐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리오프닝이나 좀 개별 테마로 움직여줄 수 있는 이러한 테마성 같은 경우는 증시를 좀 올리기에는 레벨업 하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반도체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들이 확실히 좀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같이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계속적으로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훈풍이 꾸준하게 좀 들어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5월보다는 6월 시장이 조금 더 매매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6월에는 FOMC를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시장의 예상대로 나온다면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반도체주가 주도 섹터로 좀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를 봐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매크로적인 지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상단에 대한 가능성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변수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 모두 다 반도체를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기술주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하가 빨리 되는 거는 상당 부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뭐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가 주도 섹터로 올라오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달 말 기준으로 거래대금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가 다시 두 자릿수로 넘어왔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일 때 코스피의 거래대금이 12조에서 13조 수준이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11조 수준으로 5월달을 좀 마감을 해주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거래대금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는 해당 산업이 주도하고 있는 그 시장에는 돈이 몰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조가 유지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늘어났잖아요. DDR5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생성형 AI에 따른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또 부흥,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기존의 이제 디램에 대한 이런 재고, 소진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반도체 섹터가 주도주로 올라오는지를 좀 보셔야 되고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형주가 보통 주도주로 올라오게 되면 짧게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상승 기조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전에 2차 전지에서 나왔었던 그 거래대금 이상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예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가 만약에 주도 sekto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2700에서 2800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번 상승 기조를 만들었었던 주 요인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역사적 고점을 다시 뚫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면 해당 부분에 대한 버블론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AI 사이클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아는데 지금 최상단 라인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IT 버블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쭉 빠지는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글로벌 1위부터 6위 기업들까지의 이런 생성형 AI 이벤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반기에 생성형 AI 네이버의 뭐 하이퍼클로버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반영이 되는지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서 만약에 반도체에 대한 이런 상승 기조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6월은 정말 무난한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일단 한 꼭지를 좀 찝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러니까 이제 근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선물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게 만드는 주 요인이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기후변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이 지금 이런 원자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슈거죠. 설탕 같은 경우가 이제 슈퍼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가뭄이 이뤄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작황 시향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음식 물가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미 작년 2월 25일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재고량으로 버틸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거나, 최근에 또 중국 쪽에서 금을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뭐 물론 이슈의 좀 중요도가 다르긴 합니다만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을 때
미국이 그렇게까지 큰 대응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약간의 음모론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고조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사재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이 증시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꼭지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대표적으로 엑스데이터가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 다 디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지금 5월달 기준으로 이슈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상당 부분 그 지난 이슈들을 봤을 때 이제 선거라든지 그런 결과들이 6월 중순 이후의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거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추가적으로 약간 이렇게 되면 그렇죠. 또 추가적인 공포 심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의 좀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은 계속적으로 추적이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고 팀장님께서도 그렇고 반도체 섹터는 같이 짚어주셨는데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지정학적 리스크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좀 시발점이긴 했었어요. 네. 증시가 이제 그렇게까지 레벨 다운이 계속 좀 나타나준 현상 자체가 결국엔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좀 터지면서 예상보다 굉장히 좀 길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결국엔 금리 부분들도 인상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꾸준히 증시를 레벨 다운을 좀 많이 시켰던 부분입니다. 다만 지금 6월 FOMC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욕의 여는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금리 한 0.5% 내외 정도로 지금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실질금리 우리가 좀 대입을 했을 때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5.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5% 내외 수준입니다. 그러면 네. 결국에는 기준금리만 중립금리만 우리가 봤을 때도 지금 당장 인상 카드를 꺼내 들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증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이 작용이 돼가지고 좀 많이 레벨 다운이 나타난 현상이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현상들만 봐도 외국인은 계속 지금 순매수세가 코스피 중심으로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증시 레벨이 굉장히 좀 저평가라고 인식이 강하게 좀 유입이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좀 많이 안 들어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닥 대비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대형주들이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싸졌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좀 바닥에 좀 매수 심리가 좀 많이 살아나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중심의 수급 변화가 코스닥 쪽으로도 그 다음 좀 나타나줄 수가 있는데,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있긴 해. 공조는 꾸준하게 할 거라고 생각은 네. 하거든요. 그냥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곡물 우려라든지 그리고 광물 우려라든지 이런 이슈는 계속적으로 리사이클링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주요 이제 큰 흐름으로 볼 때는 금리 부분들이 시장에 좀 충격을 좀 많이 줬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초점을 맞춘 다음에 이 부분에 하나씩 좀 해결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좀 전쟁 쪽으로 다시 또 집중을 할 가능성도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도를 접근을 할 가능성은 현재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메이저들도. 그러면 결국엔 지금은 단기 중심으로 지금 사이클이 좀 많이 돌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명확하게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시장에서 좀 크게 신경을 쓸 만한 이슈 부분들은 아니고, 다만 지금 바로 앞에 좀 한치 놔두고 있는 좀 6월 FOMC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공존할 것이고 FOMC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를 할지를 한번 지켜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질문은 누가 먼저 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도 계속해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를 살펴보면요. 2차 전지 관련 업종들이 코스닥 지수의 상승의 50%를 차지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전지가 조정일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어떨지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본부장님이 뭐 네, 이렇게 답변을 여쭤보면 미루시네요. 네, 본부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인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산업에 대해서 성장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사실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이 8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8배가 오르기 전에는 이전에 또 10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승력으로 보면 한 2, 3년 전으로 보게 됐을 때 전기차 얘기가 한참 이 전기차냐 수소차냐 그렇죠. VS를 할 때와 비교해서는 거의 40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좀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다 올라왔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고가 라인에서 거래량이 동반해서 상승력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지금 이미 이 기업들의 바인더 수주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슈들은 거의 다 소급해서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때까지 대기업들이 이 정도로 대세적인 시세를 분출한 다음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고 나서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사례는 사실상 저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한 변수가 생기기 위해서는 뭐 2차 전지를 전혀 나쁘게 보는 건 네. 아니에요. 전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사야 된다고 보는데 해당 종목군들이 지금 알려져 있는 이런 수주, 바인더 기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도 정말 또 역대급 수주가 나오거나 우리가 기대한 거 이상으로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 나온 것보다 월등하게 빠르게 소급돼서 적용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었던 것보다 이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들이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야 막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실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그렇다고 뭐 2차 전지가 아무것도 못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나트륨 배터리 관련된 네. 부분이라든지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쪽에서는 전 충분히 좀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대규모 또 수주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라인을 다변화하는 이런 기업들에 한해서는 당연히 이슈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제 대형 1등, 2등 종목군들이 씌워주게 되면 사실 섹터에 대한 수급이 많이 쏠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도 예전에라면 뭐 한 5% 정도 오를 이슈가 한 10% 많은 거래량 동반해서 10%까지 올라갔다면 최근에 2차 전지에서는 상한가 갈 이슈가 나오더라도 사실 상한가 가지 않고 한 20% 정도 올라가다가 꼬리를 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이 이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완전 쏠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시각들이 좀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또 막강한 섹터가 생겼잖아요. 네.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반도체라는 막강한 섹터가 생겼고 해당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 밑바닥에 기고 있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2차 전지에서 상승 캐파를 나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반도체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캐파가 높을까요? 당연히 반도체겠죠. 반도체란 네. 말이죠. 근데 반도체 말고도 OLED도 있죠. 조선주도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막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섹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이 높은 위치에서 굳이 해당 섹터에 엄청난 쏠림이 나오기에는 지금 너무 좋은 이슈들이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는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지금 좀 보수적인 시각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동안의 기대감은 선반영이 이미 많이 되었고 뭐 수주 잔고라든지 혹은 뭐 실적에 대해서 정말로 시장이 놀랄만한 이슈가 가시화됐을 때는 그 수급들이 쏠릴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선을 좀 돌려보자라는 시각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어떠세요? 저도 전적으로 본부장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좀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2차 전지 쪽은 지금도 확실히 지금 PER 밸류로만 봐도 저는 정말 지금도 부담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밸류를 합당하게 판별을 하려면은 지금까지 2차 전지를 끌어올린 부분들은 실적이라기보다는 뭐 기술력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부분의 PER 밸류를 우리가 좀 대입을 했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합당한 주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주가 상승 트리거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일전에 현대미포조선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현대미포조선이 기대감에 굉장히 좀 큰 급등을 보여주고 나서 실적이 딱 발표가 되고 나서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밸류상으로 인지 오류가 나타난 겁니다. 시장에서. 지금 기대감에 계속적으로 주가를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딱 결과치를 보고 나니까 그 이하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주가는 급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딱 2차 전지가 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2차 전지의 성장성은
뭐 개의치 않습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분명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2차 전지 이렇게 좀 주가가 펌핑이 많이 나온 섹터를 우리가 굳이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또 반도체가 지금 훈풍을 좀 불어오고 있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모든 투자자분들이 또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에 물론 2차 전지가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나오면 기술적인 반등은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간 증시를 단기간에 좀 많이 끌어올렸던 부분들도 물론 2차 전지거든요. 그럼 2차 전지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은 다시 가나? 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많이 몰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게 적신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충분히 지금까지 시장에서 물렸던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시장이 강하게 좀 올려주고 나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와주니까 또 가나 보다 하고 매수를 하고 또 물리고 이러한 로테이션이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사이클이 계속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아직 뭐 전기차 침투율 시장이 20% 내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게 증가를 해줄 수가 있고 캐파도 물론 상향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솔직히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배터리셀 업체들이나 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그와 합당한 주가 레벨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한번 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굳이 주도 섹터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2차 전지를 볼 필요성은 저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제가 모르는 사이 좀 입을 맞추고 오셨나 봐요. 비슷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증권가의 시각은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2차 전지주들 조정이 나왔을 때 비중 확대 전략을 좀 제시해 주기도 했는데 그런 가운데 사실 또 2차 전지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에코프로 그룹주잖아요. 근데 이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는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실적과 조금 별개로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본부장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쪽에서 아마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섹터, 이 종목군들이 사실 대세적인 시세를 끌어온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다시 빛을 발한다? 에코프로 BM이 단연 선두에서 뛸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증권가에서 비중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은 비중 확대가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가가 네. 올라가지도 않았고 바닥권에서 여전히 기고 있는 종목군들은 뭐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탑라인인데 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까지는 갔지만 사실 뭐 요쪽은 안 가서 LG화학도 안 가고 삼성 SDI 향도 일부 종목만 갔죠. 뭐 대표적으로 TCCT 이런 종목만 갔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은 비중 확대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성장 기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역대급 실적이 나왔고 수주 잔고가 나왔을 때 해당 부분에서 보다 더 성장이 나와야지 주가의 상승 트리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지금 대안으로 많이 얘기가 나온 이유가 수직 계열화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조달 같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래서 그런 기조들이 나오는지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를 보는 건 앞서 얘기 드린 거 좀 비슷합니다. 지금 나와 있던 수주라든지 실적들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기저 효과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비중 확대는 좀 천천히 접근하셔도 괜찮다라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 종목의 주봉상은 이제 깨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월봉상은 아직도 5월선 가지도 않았어요. 이격이 아직도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21선, 20주선이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5주선을 깨지 않고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전에 상승력이 나올 때 보시면 20주선이 깨졌을 때 여기 20주선이 깨졌을 때 한참 동안 진짜 많이 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주가가 막 많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의 좀 시각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어떤지도 한번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요. 이제 본부장님이나 저나 뭐 2차 전지 쪽을 워낙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뭐 두 분이 뭐 짜신 것처럼 네. 에코프로도 뭐 부정적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여전히 더 빠질 구간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오너 리스크가 최근에 좀 나왔었죠. 근데 그 부분들은 지금 주가에는 반영은 다 된 상태로 보여지는데 그 다음 저는
나올 이슈가 좀 예상해본다면 탈중국 관련해서 광물 쪽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부정적인 여파가 또 한 번 나타나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선 결국엔 에코프로가 고 멀티플을 유지를 하려면은 수직 계열화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주가에는 한 30년까지 물량 수직 부분들은 전부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에코프로가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내주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수직 계열화 이 카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카드를 정확하게 내보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에코프로가 다시 한 번 더 흥풍을 좀 불러와줄 만한 상승은 제한적일 거다. 그럼 결국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바닥이 어딘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수급면만 봐도 최근에 좀 투실이나 금투가 이틀 연속 좀 들어와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만 수급면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때는 굉장히 강했었죠.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치 좀 수급이 들어와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부터 바닥이 확실하게 잡혀가지고 에코프로가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살릴 거다라는 관점으로 수급이 들어와준 게 아니라 좀 단기적인 수급일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주봉, 월봉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시세가 한번 크게 좀 분출을 하고 나서 외봉을 찍고 좀 빠지게 되면은 이격도를 줄이려고 좀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평이랑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캔들을. 결국에는 가격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에코프로가 이 가격이 뭐 싸다 저 가격이 싸다 이런 이야기가 다소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결국엔 예상치일 뿐이거든요. 확실하게 기업이 뭐 수직 계열화 부분들의 카드가 나온 부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적이 뭐 상회를 할 만한 좀 역대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구간에서 계속 좀 보합을 유지를 한다든지 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2만 원대까지는 좀 레벨 다운을 현상을 시킨 다음에 저가를 잡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은 워낙 좀 멀티플이 상향 조정이 됐던 부분들에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오히려 쳐다볼 시기는 아니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요, 저희가 이제 비중 확대를 해볼 섹터와 비중 좀 축소를 해볼 섹터들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일단 팀장님께는 비중 확대해볼 섹터가 어딜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느 쪽을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저는 뭐 지금 구간에서 비중 확대한다면 반도체 네, 줄기차게 오늘 반도체. 네, 반도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반도체나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워낙 좀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움직여주는 것 자체만으로 명확하게 좀 보자면은 좀 반도체가 좀 우월하게 움직여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일단 6월 시장도 반도체가 좀 중점적으로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거기 있어서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뒷받침을 정확하게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디램 가격이 지금 완만하게 좀 반등이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결국엔 디램 가격이 반등이 확실하게 좀 나와줘야만이 우리가 반도체가 뭐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그리고 반도체 좀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수급면만 딱 보면은 반도체에 지금 많이 쏠리고 있죠. 그런데 그렇죠. 반대로 디램 가격은 반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일전의 디램 가격 사이클하고 지금의 디램 가격 사이클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 업황이 부진했던 부분들은 경기 침체 이슈가 꾸준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업황이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좀 끌어내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지금 디램 가격이 V자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해도 완만하게 좀 U자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바닥을 좀 많이 치고 있는 주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종목들이.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1분기에 턴어라운드한 반도체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에 좀 수급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여타 그 밑에 이제 뭐 삼성전자 M&A 관련주들, 뭐 아지넥스텍이나 이런 애들은 좀 많이 움직여주긴 하지만 그 외적으로 좀 아직도 소외가 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경기 완화,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어느 정도 일부분 된다고 하게 되면은 수급은 당연히 좀 몰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디램 가격이랑 좀 유시해가지고 반도체를 바라보기보다는 디램 가격을 좀 신경 쓰기보다 오히려 지금은 경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지금 감산 부분들이 주요 카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제품을 계속 밀어내기를 할 겁니다. 밀어내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 재고는 바닥이 날 거고 그럼 추가적인 생산을 계속 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하반기까지 쭉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주도 자리매김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 비중 확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반도체를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경기 부문과 한번 연동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부분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달에 어느 쪽에 좀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축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 비중이 좀 큰 종목군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중에서도 이제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군들이고요. 또 이제 이거를 나눠서 보셔야 되는 게 뭐 아이패밀리 SC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군들 보시면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 비중을 많이 축소를 시킨 상황에서 이제 북미라든지 일본 지역에서의 굉장히 좀 좋은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매출 비중이 한 30% 40% 되는 기업들은 이제 좀 피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주들도 중국에서의 좀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카지노 쪽도 마찬가지죠. 일본 쪽에 대한 이런 VIP 고객이 들어오면서 사실 실적적으로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 카지노 섹터도 결국에는 양날개가 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VIP 쪽에서 드랍액, 그러니까 이제 카지노에서 게임하는 거를 바꾸는 돈을 드랍액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중국 VIP 고객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 뭐 대표적으로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빠르게 좀 이슈가 되는 천연가스라든지 유가 관련된 부분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워낙 변수가 좀 크다 보니까 저는 이미 시세가 분출된 섹터에서는 비중을 축소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가가 안 움직인 쪽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중국과 많이 연관된 쪽으로는 비중 축소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도 짚어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께 한번 또 여쭤볼게요. 국내 증시의 전환점을 맞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투자에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먼저 다시 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일단은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만 뭐 이게 갑자기 뭐 2,800 가고 2,900 가는 그런 시각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지수는 한 5% 정도를 추가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디램 가격이 높아져야 돼요. 디램 가격의 고정가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재고의 축소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정말 반도체가 주도주로 확 부각이 되지 않는 이상으로는 사실은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당기기 시작한 지수대가 2,40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면은 2,700 만약에 5% 정도 올라서 2,680에서 2,700선까지 가게 되면 지수 포인트를 거의 300포인트나 끌어올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해당 이슈가 지금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지만 이 부분에서 유지가 되고 계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려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어야 사실 우리가 매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시화가 지금 매크로적인 변수도 있지만 반도체 자체에서도 아직까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상승기에 비중 축소를 해서 현금화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충분히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다라고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승기 오히려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의견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뭐 그 의견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공감을 하는 의견이고요. 일단 지금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 부분들은 좀 금리 변동성이 확대가 다시 좀 불거지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일단 이 부분은 뭐 초반에 계속 좀 말씀해드렸다시피 결국에 좀 동결이나 인하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지금은 좀 긴축 종료 기대감이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일부분 들어와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제조 경기 역시 지금 바닥권에 지금 근접을 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가 지금 바닥에 근접을 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황 개선 기대감의 수급도 들어와 줄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부분에서 우리가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밸류만 놓고 보면은 일단 코스피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서 코스닥만 좀 놓고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두 지수 역시 좀 긍정적인 흐름은 여전히 좀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838포인트를 지켜주는지가 일단은 좀 근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을 만약에 계속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6월 한 초중순까지는 계속 좀 상승 기조가 들어와 줄 가능성도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올라가는 상승폭도 약하고 내려가는 상승폭은 오히려 더 크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피 쪽에 대한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상승의 수급이 들어와줬다고 하게 되면은 그 수급이 분산화가 된다면 코스닥 쪽으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몰릴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위치에도 지금 충분히 코스닥 지수가 지금 올라와줘 있기 때문에 일단 838포인트를 지켜주는지를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838포인트를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좀 저가로 매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수상으로 좀 대입을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서 계속 좀 말씀해줬던 부분들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제공 관료주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모멘텀도 좀 유효한 구간이고요. 그러면은 같이 연결고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건설주죠. 건설주도 지금 같이 좀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 다만 지금 838포인트를 이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단기적으로 좀 현금 확보는 한번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이탈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지수 838포인트 어떻게 지지하는지 여부를 한번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탁의 하청원 본부장님과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 오늘 시간 채워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6월 증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